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몰락한 양반총각 장가가기. 만성이는 30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다. 조상대대로 양반이었지만 아버지 대에 와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 이제는 양반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상은 가난한 선비에 불과했다. 아이고, 조상님들께 어찌 면목이 서려나. 아버지는 날마다 한숨만 내쉬며 조상의 위패 앞에서 절을 올렸다. 한때는 수십 칸 저택에서 살았던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초가삼간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만성이 역시 속이 탔다. 양반의 자존심 때문에 천한 일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과거에 급제할 실력도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였다. 아버지, 이제 정말 체면 같은 건 버리고 장가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다. 하지만 가문의 채통은 지켜야 하니 아무나 와는 안 된다. 만성의 아버지는 여전히 양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몰락했어도 양반은 양반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매파 할미가 찾아왔다. 만성이 혼담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신다요? 어떤 집안이요? 고을 아전 박석이 댁 셋째 딸이라요. 25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소. 만성의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전이라고? 우리가 비록 몰락했다지만 양반인데 아전집 딸과 혼인을 하다니. 에이,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만성이 나이가 몇 살인데 더군다나 박석이는 이 고을 실권자예요. 현감보다 더 힘이 세다고요. 중신할미의 말에 만성이가 귀를 기울였다. 비록 신분은 낮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돈을 가진 집안이라는 뜻이었다.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처지에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결국 만성이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혼담이 성사되어 만성이는 처음으로 박석이 댁을 찾아갔다. 집은 생각보다 컸다. 비록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튼튼한 목조 건물에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박석이는 만성이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었다. 몰락한 양반이 뭐가 대단하다고. 박석이는 아전 출신답게 현실적이었다. 양반이라는 명분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중시했다. 그래도 글은 좀 읽을 줄 아나? 예, 그런대로. 그런대로? 양반이면서 그런대로라니. 뭐 어쩌겠어. 우리 딸이 이 나이까지 시집을 못 간 것도 팔자고 자네가 몰락한 것도 팔자고. 만성이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었다. 점심상이 차려졌는데 만성이에게는 그저 그런 음식만 나왔다. 박석이는 일부러 만성이를 시험하는 듯 했다. 양반도령, 이런 음식도 드실 수 있겠나? 평소에 사내진미만 드시던 분이.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만성이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밥을 먹었다. 혼례를 앞두고 만성이는 예비신부 봉순이를 처음 만났다. 봉순이는 아전집 딸답게 똑똑해 보였고 성격도 당차 보였다. 저는 봉순이에요. 네, 만성이라고 합니다. 만성이요? 이름은 평범하네요. 그런데 정말 양반이세요? 집도 보통 사람들이랑 비슷하던데. 봉순이의 직설적인 말에 만성이는 당황했다. 저희 집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 몰락했구나. 그럼 지금은 뭘 하세요? 집에서 공부요? 돈벌이는요? 봉순이의 현실적인 질문에 만성이는 말문이 막혔다. 아전집 딸답게 경제관념이 확실했다. 혼례 당일 박석이 집에서는 그럭저럭 체면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만성이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봐, 사위. 우리 딸 버릇없이 굴어도 양반다운 아량으로 참아줘야 해. 그리고 말이야, 양반이라고 해서 놀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말게. 우리 딸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박석이의 말에는 양반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만성이는 참기 어려웠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혼례잔치에서 박석이의 친구들은 모두 아전이나 향리들이었다. 그들은 만성이를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보았다. 몰락했어도 양반은 양반이구먼. 그런데 이제 뭘 할 건가? 이 양반이 장사할 수도 없고. 만성이는 술을 마시며 씁쓸함을 달랬다. 혼례를 치르고 신혼집에 들어간 봉순이는 첫날 밤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계획? 먹고 살 일 말이에요. 양반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봉순이의 말에 만성이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가겠소. 과거요? 언제요?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요? 봉순이는 아전집 딸답게 현실적이었다. 당장 생계가 급했다. 그럼 서당이라도 열어볼까? 서당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올까요? 만성이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혼인 후 첫 명절, 만성이는 처가에 문안을 드리러 갔다. 박석이는 여전히 만성이를 못마땅해 했다. 사위, 그래서 요즘 뭐라고 사나? 서당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서당? 학동에 오긴 와?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박석이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양반 사위, 뭔가 특별한 재주라도 있나? 글 좀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만성이는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모든 말에 쓸모없는 양반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만성이는 봉순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살았나보. 양반이라는 자존심만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조상님께 면목이. 조상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굶어 죽는 후손보다는 열심히 사는 후손을 원하실 거예요. 봉순의 말에 만성이는 깨달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럼 정말로 서당을 차려볼까?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서당이 좋아요. 당신은 글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글만 가르치지 말고 실용적인 것도 가르쳐야 해요. 봉순이는 아전집 딸답게 실무에 밝았다. 그녀의 아이디어로 만성이는 단순한 서당이 아니라 실무 교육도 하는 곳을 만들기로 했다. 만성이는 봉순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형태의 서당을 열었다. 단순히 한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글쓰기, 셈법, 심지어는 관청 업무에 필요한 실무까지 가르쳤다.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안 왔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났다. 특히 아전들의 자제들이 많이 왔다. 양반 출신이 실무를 가르친다는 것이 신선했던 것이다. 선생, 정말 실용적으로 잘 가르치시네요.
우리 아이가 관청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만성이는 양반 출신이라는 배경과 봉순이의 아전 집안 인맥을 잘 활용했다. 서당은 나날이 번창했다. 서당이 성공하면서 처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석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위, 요즘 서당이 잘 되고 있다고? 예, 다행히 학생들이 많이 와주고 있습니다. 허허, 양반이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사위는 다르구먼? 박석이의 친구들도 만성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야, 양반 사위가 제법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네. 우리 애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해볼까? 만성이는 이런 변화가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결국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당이 안정되자 만성이는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단순히 양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봉순이도 남편을 적극 지원했다. 서당일은 제가 도울게요. 당신은 공부에 집중하세요. 만성이는 이제 진심으로 봉순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소중한 동반자였다. 2년간의 노력 끝에 만성이는 향시에 합격했다. 몰락 양반 출신이 다시 일어선 것이다. 여보, 합격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봉순이는 남편을 껴안고 기뻐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처가에서도 큰 잔치를 벌였다. 박석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사위가 향시에 합격했네. 역시 양반은 양반이네. 몰락했어도 혈통을 속일 수 없구먼. 만성이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양반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향시 합격으로 자신감을 얻은 만성이는 복시에도 도전했다. 이번에는 처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사위, 이번에는 꼭 급제해야 하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박석이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만성이의 공부를 도왔다. 관청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복시에서도 합격했다. 지인사가 된 것이다. 복시 합격으로 만성이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박석이도 만성이를 존경하는 눈으로 봤다. 사위 정말 대단하네.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니. 이제 관직에도 나가겠구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동네 사람들도 만성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진사님이라고 불렀다. 진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역시 양반의 혈통은 다르네요. 만성이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하면서도 겸손했다.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사가 된 만성이는 곧 관직에 나갔다. 현감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당을 운영하며 쌓은 실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봉순이는 이제 진사 부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다. 여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알고 있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은 당신과 처가의 도움이었어. 만성이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처가에서도 이제는 만성이를 집안의 기둥으로 여겼다. 박석이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만성이와 상의했다. 사위, 큰아들 진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둘째 아들도 관직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몇 년 후 만성이는 현감까지 승진했다.
하지만 만성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었다. 봉순이와의 진실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어느 날 만성이는 자신처럼 몰락한 양반 출신의 젊은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으시오. 양반이라는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력이요. 세월이 흘러 만성이는 더욱 높은 관직에 올랐고 봉순이와의 사이에는 아들 둘을 두었다. 대기 만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잣집 며느리에게 생긴 일. 옛날 담양 땅 어느 마을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이고, 저 옆에 내가 우리 집 조롱박을 가져가더니 아직도 안 가져오네. 뭐여? 내가 언제 가져갔다고 그래? 사람 잡네. 고창댁, 어제 저녁에 왜 남의 땅에 들어와 호박을 따간 거요? 뭐라고? 그게 왜 남의 땅이요? 우리 땅에 있는 호박을 딴 거지. 아니, 저 집 애들은 왜 저런다냐? 버릇이 없어.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꼴을 못 봤어. 이렇게 마을 여자들이 시시콜콜 잔소리를 해대며 남의 흉을 보다 보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싸움이 잦은 바람에 남자들은 골치가 아팠다. 그 말썽 많은 마을에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양지 바른 곳에 우뚝 서 있는 그 집을 가리켜 사람들은 양진말 부잣집이라고 불렀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부자였지만 손이 귀한 집안이라 자식이라곤 늦지막이 얻은 3대 독자 외아들 뿐이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장성하자 부부는 며느리를 얻어 자손을 많이 두는 게 소원이었다. 우리 덕출이 서둘러 짝을 찾아줘야겠소. 그래요, 영감. 순창댁한테 알아봐야겠어요. 매파는 그 집의 상황에 맞게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엉덩이가 크고 펑퍼짐한 처녀를 골라 며느리감으로 소개해 주었다. 마님, 이 처자는 대추나무에 대추 걸리듯이 아이를 쑥쑥 잘 낳을 겁니다. 수고했네. 아이만 잘 낳아준다면 바랄 게 뭐 있겠나. 부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딱 아들을 장가보내고 손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해 먹여도 며느리는 살만 통통하게 오를 뿐이었다. 부부는 오로지 손자를 얻으려는 마음에 몸이 달았다. 그렇게 해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며느리를 갈아치운 지 벌써 서너 차례. 부부는 너무도 상심이 큰 나머지 들은 우울판이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이러다가 대가 끊길 판이요. 부부는 바싹 몸이 달아서 여기저기 자식 농사를 잘 지어 자손이 많은 집을 수소문해 며느리를 내려왔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 또 보따리 쌌다네. 그러니 누가 그런 집에 들어가려고 할까? 모르는 소리. 친정에 한미천 떼어주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데 시집올 처자가 왜 없겠나? 그러게 말이야. 애만 낳아주면 상전대우 받으며 살 텐데. 빨래터에 모이기만 하면 동네 여자들은 남의 집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가 나고 막판에는 싸움질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 어느 날 새 며느리를 들여 정성을 기울이던 양진말 부잣집 영감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 아이를 가지려면
며느리 몸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말이 많으면 몸에 기가 빠져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며느리 입단속부터 시키도록 하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영감은 다음 날 아침 부인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지금부터 넌 바깥 출입을 삼가고 꼭 할 말만 하고는 말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그래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단다. 네, 어머니.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는 속이 터졌다. 본래 말도 많고 이웃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집안에만 틀어박혀 말을 하지 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요새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가 안 보이네? 또 쫓겨갔나? 아니,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아이를 가지려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집안에 갇혀 지낸다는군. 정말 그렇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나? 말레터 수다쟁이 여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또 남의 집 얘기였다. 그런데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가 빨래터 출입을 안 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섰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정말 그러네. 다들 명심하세. 순이 엄마도 그 말수 좀 줄여.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야 아마. 양진말 부잣집 며느리 예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머지않아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이번엔 며느리의 꿈에 그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날이 밝으면 몸을 깨끗이 하고 어디로 찾아오거라. 하지만 올라오면서 어떤 걸 보더라도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거라.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꿈 얘기를 했다. 지난번 꿈속에 나타난 그 노인이 틀림없구나. 지금까진 잘 지켰으니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는 시부모와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며느리는 무거운 몸으로 알려준 산등성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빨래터를 피해 돌아가야지. 며느리는 수다쟁이 여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돌아갔다. 그때까진 좋았다.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며 걷던 며느리가 산등성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오고 있지 않은가? 바위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이 흔들리더니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며느리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며느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보고 아기바위라고 불렀다. 그 후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그 아기바위에 가서 이랫동안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꿈을 꾸었다. 박서방 아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기를 낳았대. 꿈에 노인이 나타나 이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원을 빌라고 했다는군.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여자들은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아기바위 앞에 가서 입을 열지 않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 양진말 부잣집은 그 이후로 아무리 한미천 준다고 해도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처자가 아무도 없었다. 재산을 다 준다 해도 그 집 며느리는 싫어요. 그 이후로 그 마을 여자들은 서로 안부 인사만 나눌 뿐 입조심을 하며 조용해졌다. 그러자 마을도 평온해졌고 이웃 간의 사이도 좋아졌다. 등잔밑이 어두웠군. 해옥은 변대감집 계집종이다. 어려서부터 변대감집에서 자란 해옥은 꽃다운 18 나이가 되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백옥 같은 피부, 잘록한 허리는 무사내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누구보다 관심을 보인 건 다름 아닌 변대감이었다. 평소에도 여색 잡기에 열중해 명월관에 출석 도장을 찍는 일이 다반사인 그가 언제부턴가 해옥을 눈에 두고 있던 것이다. 거참 등잔 밑이 어두웠구먼. 그동안 하찮은 계집종으로만 여겨온 해옥이 얼마 전 뒷곁에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던 변대감은 한참이나 시선을 고정했다. 봉긋한 가슴, 잘록한 허리, 갸름한 얼굴, 해옥의 빼어난 미모에 변대감은 곁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남편의 의중을 짐작한 마님이 조용히 해옥을 불러들였다. 해옥아, 대감께서 널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각별하게 처신하도록 해라. 마님. 해옥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변대감의 첩이 된다는 건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해옥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해옥에겐 마음에 둔 사내가 있었다. 바로 변대감집 하인 주성이었다. 둘은 가끔 남의 눈을 피해 만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옥은 몰래 주성을 불러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변대감집이 발칵 뒤집혔다. 해옥과 주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둘이 달아난 모양이야. 조금 이상해 보였어. 해옥이가 어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니까. 변대감집 하인들은 수근거렸고 그 말을 들은 변대감은 아침 밥상을 엎어버리며 격하게 화를 냈다. 준호객을 시켜서라도 이것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사냥을 업으로 하는 달수란 사내가 불려왔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것들을 꼭 잡아와라. 알겠습니다, 어르신. 변대감은 질투심과 분노가 겹쳐 두 사람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달수에게 평소 주성을 잘 아는 하인을 딸려보냈다. 춘호객 달수와 하인은 다음 날 두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났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달수와 하인은 그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짐승 울음소리에 달려가 보니 새끼를 벤 암사슴이 덫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달수가 말없이 사슴을 덫에서 풀어주는 거였다. 왜 놓아주는 겁니까? 새끼를 가지면 잡지 않는 거라네. 달수는 하인을 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렇게 찾아 헤맨 지 7달이 지났다. 그동안 강원도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변대감의 당부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날도 달수와 하인은 정선 가리왕산 주막에 여정을 풀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까지 찾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면. 내일은 저작거리에 가보세. 먹고 살려면 뭐라도 팔러 다닐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한나절을 수소문해보니 저잣거리에서 주성과 비슷한 사내가 산나물을 팔고 음식을 구해갔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그들의 흔적을 찾아 가리왕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허름한 너와집 한 채를 발견했다. 처음엔 폐가처럼 보여 지나치려고 하다가 가까이 가보니 굴뚝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폈다. 그러자 살며시 문이 열리더니 여인네가 나왔다. 바로 그렇게 찾아다니던 해옥이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인기척은 주성이 틀림없을 터였다. 그런데 해옥의 배가 불룩해 보였다. 아이를 가진 듯했다. 한참을 바라보던 달수가
해옥이 안으로 들어간 후 하인을 보고 말했다. 돌아가세. 이제 찾았는데요. 새끼를 가지면 잡지 않는 거라네.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변대감에게 돌아온 춘호객 달수가 변대감에게 말했다. 잡으려고 하는데 둘이 그만 천길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하인을 따로 불러 물어봐도 달수와 같은 얘기를 했다. 노비를 해쳤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처벌을 받을까봐 변대감은 조용히 사건을 덮어버렸다. 해옥과 주성은 그렇게 덫에서 풀려나 지난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여인에게 망신당한 못생긴 남자. 예로부터 풍광이 뛰어나고 춤과 노래가 넘치던 고장, 충청도 단양 땅에 천하명창으로 알려진 우평숙이란 사내가 살았다. 평소 가물을 좋아하여 친구들과 기방에 드나들며 어울려 놀았다. 하지만 외모가 추하고 더구나 음치라서 술자리에선 늘 뒷전이었다. 당시 초옥이란 명기가 있었는데 빼어난 미모에 문장과 필법, 그림 솜씨가 탁월하여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다. 글을 짓는 좌석이면 시흥을 돋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좌석에서는 감으로써 흥취를 돋구어 내로라 하는 선비들 앞에서도 조금도 막히는 데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그녀의 재주를 아는 사람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초옥은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 청초하고 정결했으며 행실이 깨끗했다. 그런 초옥을 한번 안아보고자 하는 사내들이 줄을 섰지만 절대 함부로 몸을 허락하는 법이 없었다. 비록 기생이 되었지만 난 몸을 파는 잡부가 아니다. 초옥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내들을 대했다. 평숙도 그런 초옥을 마음속으로 사모했다. 하루는 친구들과 어울려 초옥의 집을 찾았다. 그날도 초옥은 우아하고 빼어난 자태로 날씬한 허리를 한들한들하며 일행을 맞았다. 술잔이 몇 번 돌아 흥이 무르익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다. 자, 우리 취행을 돋구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노래 한마디씩 부르는 게 어떤가? 모두 찬성을 하며 좋아했다. 초옥이 먼저 부르는데 그 음조가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운지 술이 아니라 노래에 흠뻑 취하고 말았다. 초옥의 노래가 끝나자 차례차례 돌아 마침내 우평숙의 차례가 되었다. 우평숙은 매우 난감했다. 모두 잘 알다시피 난 노래에는 영 음치 아닌가? 무르익은 흥을 깨느니 차라리 벌을 달게 받겠네. 하며 간절히 말하자 한 선비가 타나서며 말했다. 그러면 초옥이가 대신 불러보도록 하지. 그러세,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초옥의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하는 좌중의 호응에 마지못해 초옥이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다. 얼굴이 잘나지 못했으면 노래라도 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꼴로 무슨 기방 출입이더냐.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우평숙을 대놓고 놀리는 내용 아닌가. 평소 마음에 담고 있던 초옥이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평숙은 재주는 둔하지 않아 문필 많은 남에게 빠짐이 없었으나 그의 얼굴은 추하며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천성은 매우 활달하고 서글서글하여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못생기고 노래까지 못한다고 초옥에게 망신을 당한 평숙은 분한 마음에
술상을 들어 초옥이에게 뒤집어 엎고 나오려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을 달래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그 길로 나와버렸다. 그래,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오늘 일이 도리어 득이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는 소리꾼들이 목청을 틔웠다는 영동 천모산 옥계폭포를 찾아갔다. 그는 목청이 터지라 소리를 질렀다. 아... 이 소리는 초옥이한테 수모를 당한 분노의 외침이었다. 그 소리는 천길 높이에서 떨어지는 웅장한 폭포 소리에 묻혔지만 그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우평숙은 그날부터 옥계폭포에서 목청을 가다듬었다. 때로는 원류봉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강선대에 올라 지친 몸을 쉬기도 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목이 부어올라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기왕 시작한 일이니 끝을 보리라. 이대로 돌아가 다시 그 수모를 당할 수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목청을 가다듬는데 벼랑간 목구멍에서 굵은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목구멍에서 나온 게 대체 뭐지? 그건 수련을 하는 중에 성대에 뭉쳐진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피를 토하고 난 뒤 평숙은 왠지 목이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고 평소 탁하던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렸다. 그는 너무 기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벌쩍벌쩍 뛰었다. 아, 이런 정성을 들이니 한울도 돕는구나. 그는 전에 탁한 음성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청아하고 음조의 높낮이 조절도 자유로워진 그런 목청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렇게 목청이 변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자기의 목청이 과연 어디까지 들리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험해보기 위해 친구를 옥류봉 마루턱에 앉히고 자기 노랫소리가 옥계폭포의 물소리를 뚫고 원류봉 꼭대기까지 들리는지 시험해 보았다. 그랬더니 원류봉 마루턱에 앉아있는 친구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 것이다. 이제 소원하던 바를 이루었으니 평양에 가서 노래 솜씨를 시험해 봐야겠다. 평양에 가보니 과연 풍류의 고장답게 뛰어난 소리꾼과 춤꾼이 모여 있었다. 우평숙은 그들과 솜씨를 겨루었고 마침내 천하의 명창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평숙의 소리를 따라올 자가 없어. 조선 제1의 명창이라니까. 그런데 우평숙의 노래를 듣고 은밀히 그를 사모하게 된 평안감사의 수천기생이 있었다. 둘은 은밀히 만나 사랑을 나누었는데 꼬리가 길어 그만 감사에게 발각이 나고 말았다. 질투심에 감사는 대노하고 말았다. 괘씸한 것, 당장 옥에 가두고 처형하도록 하라.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데 환한 달빛이 우평숙을 비추었다. 아,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꿈을 이루었나 했는데 허무한 인생이여. 그는 달빛을 벗삼아 노래를 불렀다. 그 청아한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고 때마침 영롱한 달빛에 이끌려 대청에 나와 있던 감사의 귀에까지 들렸다. 저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 옥에 갇혀있는 우평숙이 부르는 노래이옵니다. 과연 천하 명창이로구나. 없애기엔 아까운 소리로다. 그 길로 감사는 우평숙을 풀어주었다. 내 소리를 여자들이나 홀리지 말고 뜻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는 그 길로 평양을 떠나 한양으로 갔다. 그리고 장학서로 들어갔다. 오늘날 국립국악원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우평숙은 교방의 기생들에게 소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반양기생 초옥이도 천하의 음치였던 우평숙이 천하의 명창이 되어 장학서의 악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얄팍한 재주를 자랑해서 그런 수모를 주었구나. 초옥은 지난날의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단법이다. 우평숙이 소리를 튀었던 옥계 복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우렁찬 소리를 내고 있다. 고주망태 문장가의 기발한 재치. 향교에서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그중 손수녀는 단연 뛰어난 학동이었다. 하루도 글 공부를 게을리해선 안 되느니라. 군수 관직을 맡고 있던 부친은 어린 아들의 비범함을 보고 장차 큰 일을 하리라 생각했다. 부친이 기대한 대로 수녀는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랐다. 그런데 그 무렵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일이 생겼단 말인가? 그렇답니다. 영해고을에 부임해가는 관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이 있나? 영해마을에 가려면 울티제라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를 넘는 관리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에 부임하는 것을 꺼리게 되니 조정에서는 큰 걱정이었다. 고을의 관원은 주인도 없이 텅 비었고 아전들이나 관노들까지 그곳에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혜로운 관리가 자청해서 그 고을로 내려갔는데 그가 바로 손수녀였다. 그는 경상도 감사가 되자 바로 울티제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고개를 넘다가 손수녀의 눈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저 나무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손수녀가 칼을 뽑아 그 나무를 베어버리니 그 나무에서 하얀 진액이 피같이 흘렀다. 손수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글을 지어 나무의 넋을 위로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슬피 우는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손수녀의 문장력이 탁월한 까닭에 성조 임금은 그를 도승지로 임명하고 특별히 총애했다. 언젠가 임금이 암행을 나섰다가 남상 기슭에 두어 사람이 있어 살펴보라 하니 바로 손수녀 일행이라 했다. 막걸리를 놓고 마시는데 안주가 너무 초라했다. 임금은 그에게 술과 고기 안주를 잔뜩 가져다 주게 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내일 조정에 나오면 내가 술과 안주를 보내주었다는 말을 삼가라고 일러라. 다른 대신들이 알면 편애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날 임금 앞에 나간 손수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손수녀와 술자리를 한번 같이 한 대신들은 두 번 다시 그와 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수녀의 술버릇 때문이었다. 도승지는 연락하지 마시오. 아무래도 그게 좋겠소이다. 평소에는 위엄을 갖춘 점잖은 모습이지만 일단 술만 들어가면 고주망태도 그런 고주망태가 없었다. 한 번은 명나라에 급하게 보낼 중요한 국서가 있어 임금이 급하게 손수녀를 찾았다. 당장 도승지를 들러하라. 관리들이 서둘러 손수녀의 집을 찾았으나 손수녀의 행방이 묘연했다. 대감께서는 어디 계시냐? 임금께서 급히 찾으신다. 그게 하인을 데리고 곳곳을 찾아다니던 관리들은
주막에서 고주망태가 된 손수녀를 발견했다. 대감, 급히 찾으십니다. 바로 입궐하셔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오. 집에 가서 의관을 갖추고 같이 가리다. 손수녀는 의관을 갖추고 입궐에서 임금 앞에 섰으나 취기가 올라 얼굴이 벌겋고 온몸에서 술냄새가 풍겼다. 급하게 국서를 써야 해서 들어오라 했는데 지금 그 꼴로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어허, 퇴거란 뒤에 한잔 하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적당히 마셔야지.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면 되겠는가? 그래서야 붓이나 잡을 수 있겠소? 하명만 하시옵소서. 성심을 다해 올리겠나이다. 임금은 반신반의하며 내용을 불러주었다. 얼마 후 손수녀가 올린 국서의 내용을 읽어본 임금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과연 명필이요 문장가로다. 술이 과해서 그렇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그것이 고주망태인 손수녀가 임금의 총애를 잃지 않는 비결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임금은 손수녀를 불러 은잔을 내밀었다. 과인이 주는 선물이요. 앞으로는 이 잔으로 딱 석 잔만 마시도록 하시오. 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은잔을 받아들고 집에 온 손수녀는 깊은 탄식을 했다. 휴, 이걸로 딱 석 잔만 마시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고개를 숙이고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손수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굴에 미소를 떠올렸다. 그래, 이 잔으로 석 잔만 마시면 되는 거야. 며칠 후 임금이 급하게 손수녀를 찾았다. 그런데 입궐한 손수녀는 또다시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다. 아니, 내가 준 잔으로 딱 석 잔만 하라고 하지 않았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셈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주신 잔으로 딱 석 잔만 마셨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주망태가 되었단 말이요. 나를 놀리는 거요? 절대 아니옵니다. 다만 잔이 좀 커져서. 잔이 커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임금은 당장 손수녀의 집에 가서 잔을 가져오게 했다. 신하가 가져온 은잔을 보고 임금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내린 은잔이 얇게 펴져서 사발 크기의 커다란 대접으로 변해 있던 것이다. 내리신 잔으로 석 잔을 마시자니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렇다고 전하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해서 신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대의 재치를 당해낼 수가 없구려. 자, 그 잔으로 오늘 술 한 잔 마셔봅시다. 임금은 고주망태 문장가의 재치를 칭찬하고 그와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다. 장모가 된 어머니. 사르르 바람이 불더니 말라 비틀어진 낙엽 맨잎이 날아와 찬영의 발밑에 뒹굴었다. 구름 사이로 삐져나온 달빛이 창백한 모습으로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풀벌레 소리 가득한 깊은 가을밤에 찬영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작년 이맘때쯤 병약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 박진사와 찬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찬영을 낳고 난 후로 몸이 약해진 어머니는 찬영이 10살 되던 해 밤낮으로 심한 기침을 하더니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워낙 참하고 현모양처인 찬영의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금술 또한 좋았다. 아내가 떠나자 박진사는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런 박진사를 보고 주변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보게, 간 사람은 갔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찬영이를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박진사도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툇마루에 정신줄을 놓고 멍하니 걸터앉아 있다가도 찬영이를 생각하며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빈자리가 익숙해질 무렵 집안에서 재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루는 당숙 어른이 찾아왔다. 언제까지 혼자 지낼 텐가? 찬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채취를 얻어야지. 그때부터 30살 나이의 박진사에게 집안에서 재혼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당숙이 다녀가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박진사는 새어머니를 얻게 되었다. 찬영아, 새어머니께 인사드려라. 새어머니 한씨가 집에 온 첫날 아버지가 찬영을 불러 부드럽게 이른 말이다. 찬영은 새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이제부터 자기 가족이라니 그저 눈물만 나왔다. 한씨 부인에겐 자식이 둘 있었다. 찬영이보다 2살 많은 옥선과 3살 아래인 성진이었다.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새 식구가 늘자 집안이 어수선했다. 옥선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보았고 성진은 찬영이 다니는 서당에 같이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찬영은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옥선과 성진도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찬영아, 어머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못 써. 하고 꾸중을 해도 그것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은 그런 찬영을 조금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서당에 따라다니는 성진이도 같이 자란 형제처럼 허물이 없었다. 언젠가 서당에서 성진이가 다른 학동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찬영은 그걸 본체만체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굴에 생채기가 생긴 성진을 보며 찬영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한씨 부인은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해나갔고 아랫사람도 잘 부려서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 박진사의 그늘진 얼굴이 다시 환해져 갔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찬영의 나이 17살이 되었다.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었지만 찬영은 여전히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그 해엔 심한 가뭄이 들었다. 가을 추수를 해보니 소출이 예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머슴에게 세경을 주고 나니 남는 게 없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아무래도 머슴을 내보내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겠어요.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서당에 다녀간 뒤로 성진은 서당뜰을 밟지 않았다. 그러더니 박진사를 따라 농사일을 돕는 게 아닌가.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찬영은 모르는 척 외면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자꾸 신경이 쓰여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찬영은 수업이 끝나고 서당을 나오다가 주춤거리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워낙 모범생인 찬영이가 집에 가다 말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훈장이 물었다. 저 성진이가 서당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요. 개미 소리만 하게 묻는 찬영의 말에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오셔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물어보기에 네가 더 낫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찬영은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을 깨끗이 씻어내는 눈물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날 찬영은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렀다. 새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찬영을 꼭 껴안았다. 이후로 찬영은 학업에도 매진했고 마침내 초시에 붙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부엌에서 군부를 떼며 한씨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당장 대과에 급제할 것 같던 찬영은 그 뒤로 해마다 대과에 미역국을 먹었다. 보릿고개 이후로 살림이 쪼그라진 형편에 해마다 노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보통 부담이 아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농사일이 힘에 부쳤는지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던 박진사가 몸져 누운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 네, 어머니. 찬영은 반드시 대과에 급제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양에 오르내릴 빠듯한 노잣돈 때문에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주변 선비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급하게 시험만 치르고 돌아오는 것이다. 과거 시험을 서너 달 앞둔 어느 날 옥선이 묵직한 전대를 내밀었다. 누이, 이게 뭐요? 미리 한양에 올라가서 준비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그건... 나중에 알아보니 그동안 옥선이 남의 집 일을 하며 허드렛 일도 마다치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었다. 찬영은 새어머니와 옥선, 성진의 배웅을 받으며 일찌감치 한양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해 마침내 과거에 급제를 했다. 모든 게 어머니 은혜입니다. 찬영은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과거에 급제하고 머지않아 벼슬길에 오르게 되자 여기저기서 혼담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청주 김부잣집 둘째 딸입니다. 제천 2대감집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찬영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길로 관청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제취로 들어온 한씨 부인을 호적부에서 빼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씨 부인과 옥선 그리고 성진은 보따리를 싸더니 음성으로 떠나버렸다. 그동안 키운 공도 모르고 과거에 급제하더니 다 쫓아내버리는구먼. 그래서 남의 자식은 거두는 게 아니여.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식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찬영이 뒷바라지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듬해 꽃피고 새우는 봄날이었다. 한씨 부인의 음성집에 초례상이 차려지고 혼례가 거행되었다. 신랑은 21살 찬영, 신부는 23살 옥선이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기막힌 인연이군. 새우젓 장수와 마님의 인연. 등에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도성을 오가는 삼계나루 새우젓 장수 고스방은 오늘도 고단한 말걸음을 재촉했다. 도성의 시장길을 지나 허름한 변두리 초가집에 이르자 문을 열어준 이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있는 늙은 여인이었다. 여인은 고서방의 무거운 새우젓찌개를 보자 마음이 급했지만 쇠약한 몸으로는 도와줄 수 없었다. 아이고,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먼. 그 무거운 지게 어찌 지고 다니는지. 걱정 마이소.
이만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저리 앉아 있어. 내가 물 한 사발 떠올 테니.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냉수 한 사발을 떠와 고서방 앞에 내밀었다. 고서방은 활짝 웃으며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고 노파가 떠다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 쪽마루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살 것 같구먼. 어머님, 이번엔 좀 오래 뵙지 못했네요. 아마 이래쯤 된 것 같소. 이래는 무슨 열흘만이여. 네,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뻔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이 많아 좀 늦었지 뭡니까? 아닐세. 자네가 이 늙은이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머니로 모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인연도 없는 이 한많은 늙은이 외면치 않고 어미처럼 이렇게 돌봐주다니 정말 고맙네. 그동안 외로운 목숨을 이어온 것도 아들 같은 자네 덕분이야. 그들의 대화는 항상 따뜻했다. 마님은 고서방의 손을 잡았다. 마님의 눈에는 고서방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쪽마루에 나란히 앉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었다. 요즘 또 무슨 소문이 들리던가. 세상이 말이 아니오. 이대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더니 김찬판이 비판했다가 역무죄로 사약을 받았다더군요.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을꼬. 힘없는 백성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마님에게 고서방이 들려주는 얘기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고서방은 새우젓을 팔러 시전에 올 때마다 사람들 입을 통해 들은 얘기를 마님에게 전해주었다. 마님과 새우젓 장수 고서방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도 고서방은 도성에서 새우젓을 팔고 삼계나루로 돌아가려던 길이었다. 그런데 골목을 돌아서는데 커다란 소나무 아래 하얀 치마 저고리가 나부끼는 게 보였다. 아니, 저게 뭐지? 고서방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직감하고 지게를 내려놓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든 여인이 소나무에 밧줄을 메고 있었다. 그 여인은 얼핏 봐도 기품 있는 사대부집 노마님처럼 보였다. 멈추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깜짝 놀란 여인이 고서방을 돌아보며 말했다. 놔두고 가거라. 난 죄 많은 늙은이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서방은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여인은 밧줄을 풀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모두 이렇네. 힘없는 늙은이. 이젠 살 이유가 없어. 여인은 그 무렵 이대감 세력의 모함으로 화를 당한 세력가 홍대감의 노모였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잃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처지에 이르자 힘없는 노모는 몹쓸 생각을 한 것이었다. 고서방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저의 집에 같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마님은 그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자네도 화를 당할 거야.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서방은 새우젓을 팔아모은 돈을 몽땅 털어 변두리 작은 초가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고서방은 도성에 올 때마다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챙겨 늙은 마님을 돌보았다. 어느덧 3년 세월이 지났다. 하루는 고서방이 마님의 집에 들렀더니 집안이 조용했다. 항상 툇마루에 앉아 고서방을 기다리던 마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고서방은 지게를 내려놓고 방문을 후다닥 열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노파가 힘없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고서방은 마님의 손을 잡았다. 마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 아궁이 밑을 파보게. 내가 고이고이 간직한 거야. 이제 자네가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게. 고마웠네. 그 말을 남기고 마님은 세상을 떠났다.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쓰고 내려오던 고서방은 마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다시 초가집으로 향했다. 아궁이를 파보니 그 안에는 값비싼 폐물과 보석이 담긴 꾸러미가 있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아들의 인연을 맺어준 고서방에게 마님이 고이 지니고 있던 마지막 유산을 남겨준 것이었다. 어머님.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꾸러미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걸 미천 삼아 삼계나루 근처에 가게를 얻었다. 이제는 새우젓뿐 아니라 각종 해산물까지 취급하며 큰 돈을 벌었다. 돈이 모일수록 그는 생각했다. 부패한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좋은 인재를 길러야 한다. 고서방은 큰 돈을 들여 서당을 세우고 학문의 뜻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았다.